김 여사님, 당신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며 안심하지는 못할 겁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삶이 완벽해 보인 적 있나요? 오늘 저는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 황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믿기 힘든 배신과 신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신뢰와 삶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중년 남성 민석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일상은 항상 바쁘고 반복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인천이라는 도시가 주는 따뜻함과 소소한 이야기들 덕분에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날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황 선생님이라는 분에 대한 제 경험이에요. 그분은 인천에서 꽤 유명한 사업가셨고 항상 멋진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차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황 선생님 같은 분이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고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30대 초반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인천 송도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송도는 그때도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동네였죠. 한적한 오후 카페 창가에 앉아 있으면 바깥에 분주한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 황 선생님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항상 정확히 오후 2시쯤 검은색 고급차를 타고 카페 근처에 들르셨죠. 그분은 늘 커피 한 잔을 주문하시고 카페 구석에 앉아 두꺼운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쓰곤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여유롭고 부러웠어요. 저는 저런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여유라는 단어가 낯설었거든요. 매일 일하고 저축하고 꿈꾸는 일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황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 정도였지만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불러 앉혀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민석 씨,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날 이후로 황 선생님은 가끔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으셨습니다. 놀랍게도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그분의 삶에도 허전함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가장 자주 하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지만 내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본다면 과연 부러워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황 선생님은 그 이후로 저에게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삶에 대해 많은 것을 깨우쳐준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황 선생님은 제가 살던 동네 인천 연수구의 한 고급 빌라 단지에 사셨습니다. 그 빌라는 정원이 잘 가꿔져 있었고 대문도 크고 화려했어요. 주말 아침이면 종종 산책을 하다가 그 집 앞을 지나쳤는데 황 선생님은 늘 현관 앞에 놓인 테라스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항상 차 한 잔을 들고 느긋하게 경치를 감상하거나 책을 읽고 계셨죠. 그 모습이 참 여유로워 보였고 저런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길을 지나가다 눈인사를 건넸더니 황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석 씨, 차 한잔 하고 갈래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 제안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져 그분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황 선생님과 제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이 가진 부동산 이야기를 하시곤 했어요. 특히 송도에 있는 고급 아파트 2채와 강남에 있는 오래된 빌라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진 것만 잘 관리하면 내 인생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 그때는 그 말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처럼 매달 월급에 의존하는 사람에겐 꿈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황 선생님은 동네에서는 꽤나 유명했지만 가까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웃들도 그분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다들 선을 긋는 느낌이었죠. 더욱이 자녀들 이야기를 하실 때면 목소리에 약간의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딸은 다 해외에 나가 살고 있어. 바쁘다고 잘 전화도 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던 분이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정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계셨던 거죠.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외롭지는 않으세요? 황 선생님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나 같은 사람이 부러울 거야. 하지만 돈이 많아도 채울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황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은 한창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출근길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서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멀리서 검은색 고급차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멈추는 겁니다. 창문이 열리고 황 선생님이 얼굴을 내미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석 씨, 무슨 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분은 제 상황을 간단히 확인하시더니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셨습니다. 아는 정비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 오토바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직접 견인차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지만 그분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할 일도 없으니 당신 도울 기회라고 생각합시다. 그 일이 끝난 후 그분은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집안은 고풍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고 곳곳에 고서적과 예술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황 선생님은 단순히 동네의 유명한 사업가가 아니라 제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멘토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그 후로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분이 항상 첫 번째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작은 식당을 시작한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거래처에서 약속을 어겨 재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시기였어요. 저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황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자신의 오래된 친구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친구분은 신뢰할 수 있는 재료 공급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그 인연 덕분에 저는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황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석 씨,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잘 쓰는 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걸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좋은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자인 거죠. 그 말은 제가 돈이나 성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황 선생님이 주신 도움은 금전적인 것보다도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진심 어린 조언과 인간적인 배려는 제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잊을 수 없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황 선생님은 단지 제 사업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 힘들어할 때 그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특히 어느 날 갑작스런 실직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날 황 선생님께서는 저를 집으로 부르셨고 차 한 잔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석 씨,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이야기 나눌 누군가가 있다면 그 무게는 훨씬 가벼워지는 법이에요. 그분과 나눈 대화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황 선생님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세상에 쉬운 길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도 없었고 도움을 받을 친척도 없었죠.
처음에는 작은 노점에서 김밥을 팔았어요. 돈이 부족해서 재료를 사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저 놀랐습니다.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는 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으다 보니 작은 가게를 열게 됐고 몇 년 후에는 건물을 살 수 있는 돈도 모였어요. 하지만 성공의 순간이 행복의 순간은 아니더군요. 황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을 멈추시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들이 하나둘씩 외국으로 떠날 때마다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일하며 쌓아 올린 것들이 정작 내 가까운 사람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황 선생님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토록 베푸는 삶을 사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눔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나눔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동네의 한 젊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였습니다. 황 선생님은 직접 그 부부를 찾아가 재정적인 도움뿐 아니라 그들에게 새 일자리를 연결해 주셨어요. 나중에 그 부부가 저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 선생님은 그냥 돈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거죠. 그분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민석 씨, 돈이란 건 쓰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진짜 가치를 찾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달라진 건 김 여사님이 등장하시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환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주변 사람들을 금세 사로잡는 분이셨죠. 연세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활기가 넘쳐서 마치 더 젊어 보이셨습니다. 황 선생님이 그분을 처음 만난 건 동네 전통시장에서였어요. 그날은 날씨가 맑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어느 늦봄의 토요일이었습니다. 황 선생님은 평소처럼 시장을 둘러보며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계셨는데 맞은편에서 김 여사님이 채소 상인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밝은 에너지가 어찌나 강렬했는지 황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바라볼 정도였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그 두 분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김 여사님과 황 선생님은 자주 만났습니다.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며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기도 했죠. 저는 황 선생님이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황 선생님께 슬쩍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김 여사님과 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생각 있으신가요? 그분은 멋쩍게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내가 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를 가져다 줘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아. 김 여사님도 비슷한 마음이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황 선생님은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속은 참 여린 분이에요. 제가 그분 곁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몇 달이 지나자 두 분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님이 용기를 내어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따로 살아야 하죠? 같이 사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황 선생님은 그 제안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분은 늘 혼자 사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김 여사님의 따뜻한 마음에 이끌려 두 분은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김 여사님과 함께 살게 된 이후 황 선생님의 일상은 한층 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두 분은 매일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나날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님이 황 선생님께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그날은 9월의 맑은 저녁이었어요.
두 분은 집 근처의 작은 바닷가를 거닐던 중 김 여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가진 해안가 땅이 하나 있는데요. 그 근처에 다른 땅도 사들인다면 훨씬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개발 이야기도 나오는 곳이라 꼭 잡아야 할 기회라고 생각해요. 황 선생님은 처음엔 그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셨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며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왔던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 여사님의 강한 확신과 설득력이 그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안목이라면 이건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몇 주 후 황 선생님은 결국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김 여사님이 추천한 땅을 사기로 결정하셨죠. 그 결정을 하던 날 저를 저녁에 초대하셔서 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황 선생님은 저와 함께 소주를 한잔하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석 씨, 내가 오늘 큰 결정을 했어요. 김 여사님이 말한 땅을 샀습니다. 이건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일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믿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황 선생님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물론 김 여사님을 믿으시는 건 좋지만 투자라는 건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는 상황도 있으니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황 선생님은 저를 보며 웃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민석 씨, 내 삶에 이렇게 믿음을 주는 사람은 김 여사님이 처음이에요. 나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선택이라도 옳다고 느껴요. 그 대답을 들은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황 선생님이 그렇게 확신하고 계셨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 두 분은 투자 계획에 몰두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가 황 선생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김 여사님에 대해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황 선생님과 하루라도 떨어지지 않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종종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셨어요. 고향에 가서 땅 관련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며 이유를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느 늦여름 저녁이었어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황 선생님이 혼자 현관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항상 활기차고 여유로워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그날은 어딘가 쓸쓸하고 무기력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우신 것 같아요. 황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여사님이 요즘 너무 바빠요. 서류 처리하러 간다며 자주 집을 비우시는데 나 혼자 있으면 왠지 허전하고 외로워지네요. 그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이 황 선생님께 그토록 많은 행복과 희망을 가져다 줬기에 제 의심은 별 의미가 없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황 선생님의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함을 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급히 달려가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황 선생님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민석 씨,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럴 수가. 그분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리는 손으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황 선생님은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내용은 다름 아닌 황 선생님의 집과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땅을 사기 위해 필요하다며 서명을 부탁했던 서류가 사실은 내 집과 재산을 넘기는 서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이 김 여사님의 남동생 이름으로 넘어갔다니요. 황 선생님은 믿었던 김 여사님뿐 아니라 그분이 고향에서 소개했던 마을 이장님까지도 이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이장은 황 선생님과 오랜 시간 친분을 쌓아왔던 분이었기에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황 선생님은 아들이 전해준 충격적인 소식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다음날 아침 곧장구청으로 향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했죠. 서류를 검토하던 공무원이 건넨 말은 황 선생님께 날벼락처럼 들렸습니다. 선생님, 이 땅과 집은 현재 김 여사님의 남동생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지 한 달 정도 됐네요. 그 자리에서 황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서명했던 모든 서류가 김 여사님이 설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친절하고 다정했던 이유는 결국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황 선생님은 곧장 김 여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시도한 끝에 마침내 연결되었을 때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얘기할 수 없어요. 제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녀와 함께 계획을 도왔던 마을 이장님도 갑작스럽게 동네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황 선생님은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것을 보며 더 이상 이 사태가 우연이 아니란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황 선생님 댁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치 세상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석 씨, 난 그녀를 믿었어요. 진심으로 믿었죠. 그런데 이렇게 배신당하니까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황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강하고 여유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상처받은 한 인간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황 선생님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도 나고 억울함도 느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황 선생님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선생님,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저도 함께 할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황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인천 고월동에 있는 한법률사무소를 찾았고 거기서 경험 많은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황 선생님이 서명한 문서들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김 여사님과 관련된 사기 행위의 증거를 찾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황 선생님과 저는 김 여사님과 이장님이 함께 찍힌 사진, 통화 내역, 그리고 땅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황 선생님은 하루 종일 그 일에 매달리셨고 저는 틈틈이 찾아뵈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제가 느낀 건 단순히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이 그분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석 씨,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평생 신중하게 살았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죠.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후로 저는 매주 황 선생님을 찾아가 대화도 나누고 함께 공원에 산책도 가며 그분이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비록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황 선생님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황 선생님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민석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아마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황 선생님은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분이 가진 의지와 결단력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모든 걸 내려놓은 듯 보이던 그분은 어느 날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석 씨, 이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요. 내가 가진 건 잃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걸 그대로 줄 순 없잖아요. 그때부터 황 선생님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김 여사님과 관련된 정보를 더 찾기 위해 지인을 통해 알아보셨는데 김 여사님이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에 새 집을 짓고 그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속이고 얻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대로 물러날 순 없죠. 황 선생님은 그곳에서 김 여사님이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근 해안가 땅을 확장하려 한다는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상의한 끝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되 지인을 통해 김 여사님이 관심을 가지던 인근 땅을 조용히 매입하기로 하셨죠. 황 선생님의 오랜 친구 중 한 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그분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셨습니다. 거래는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몇 달 뒤 김 여사님이 추가로 땅을 매입하려 했을 때 이미 그 땅들이 모두 다른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민석 씨, 그들이 내게서 빼앗은 것만큼 그들에게도 손해를 주고 싶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수입니다. 김 여사님은 결국 더 이상 투자 계획을 이어갈 수 없었고 그 지역에서의 매입 가치 또한 크게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황 선생님은 그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황 선생님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다시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과거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분은 점차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황 선생님은 어떤 새로운 길을 걸으셨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저는 황 선생님이 평소와 다른 결의의 참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날은 날씨가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황 선생님은 저를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석 씨, 오늘 김 여사님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녀가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황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또 스스로를 얼마나 다잡아왔는지 알기에 그분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렇게 저와 황 선생님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새로 지었다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황 선생님은 잠시 집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더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 여사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황 선생님을 보자마자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은 듯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군요. 무슨 일이시죠? 황 선생님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며 안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짧은 말이었지만 황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잠시 황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황 선생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가 내게 사과하거나 뭔가를 돌려주리라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황 선생님은 결국 김 여사님과의 법적 다툼에서 재산을 모두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몇몇 땅은 매입 과정에서 법적인 허점이 발견되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큰 기대를 걸었던 주요 재산들은 김 여사님의 가족 이름으로 확정된 상태였죠.
변호사도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셔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의 이 말을 듣고 황 선생님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황 선생님은 인천 고월동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전에 살던 넓은 집이나 화려한 정원은 없었지만 새 아파트는 따뜻하고 소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사를 도와드리며 그분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습니다. 민석 씨, 화려한 집은 없어졌지만 내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황 선생님이 정말로 과거를 떠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결심을 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황 선생님은 새로운 환경에서 지역 주민들과 빠르게 친해지셨습니다. 매주 열리는 주민 모임에 참여하며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또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삶의 교훈을 전하기도 하셨죠. 내가 겪은 일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그들이 좀 더 신중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이런 태도는 동네에서도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황 선생님과 함께 인천의 한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황 선생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의 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민석 씨,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그녀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렇게 나를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신뢰란 건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아무도 믿지 않고 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을 믿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는 내 신뢰를 주기 전에 더 신중히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실수하더라도 그걸 교훈 삼아 더 강해질 겁니다. 그 대화는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것이 깨질 때의 아픔은 매우 크죠.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주는 데 있어 더 신중해야 하고 동시에 그것을 잃었을 때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걸 황 선생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황 선생님은 단순히 개인적인 교훈을 얻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동네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발벗고 나서 도와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부부가 대출 사기로 인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황 선생님은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도록 돕는 게 내 몫이라고 생각해요. 황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아무도 믿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신뢰를 줄 대상을 신중히 고르는 것이 답일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라면 배신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뢰를 지키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혹은 배신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